자, 우리 이제 교재 278쪽, 279쪽에 이제 구조 부재의 분류와 구조 계획 이론이라고 나와요. 현재 건축 부재가 나오고요. 안전수학보가 나오는데 요거 제가 아까 그림 그린 거니까 다시 한번 부재 그려드리고 안전수학보나 내연성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8번 주제죠. 건축 부재예요. 자, 이 건축 부재를 좀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요. 일단 기둥부터 좀 그려드릴게요. 기둥은 아까 그린 것처럼 일단 이 골격만 좀 잡아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골격이 되겠죠.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둥 부재는 우리가 아까 수직 부재로 서 있는 부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일단 위에 있는 모양만 그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니까. 이렇게 서 있는 부재들이 다 기둥 부재라고 하는 거죠. 이 기둥 부재라는 것은 이 무게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부조 부재죠. 그럼 이 기둥이 있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부재가 있겠죠. 그러면 입체적으로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보이겠죠? 뒤에. 자, 그러면 현재 요 부재, 빗금친 부분, 이걸 뭐라 부르는 거죠? 우리는 보라고 했었죠. 보라고 했었어요. 그럼 다시 여기 조금 더 이제 여기도 연결을 할게요. 연결을 하면 이렇게 빗금을 좀 쳐드릴게요. 보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도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게 보가 들어가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을 하면 빗금을 쳐드릴게요. 보가 들어가네. 자, 그럼 이 보 위에 뭐가 올라갈까요? 바닥이겠죠? 여러분은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 이 바닥에 있는 거 그리기가 힘드니까 잘랐다 생각할게요. 잘랐는데 두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께가 있겠죠? 생략. 얘가 바로 뭐냐? 바닥이에요. 이 바닥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무게를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 받아주는 거죠. 그럼 자, 여러분의 무게, 인간이죠. 인간의 무게를 누가 받아준다고요? 바닥에 받아주는데 바닥을 영어로 슬랩이랍니다. 뭐라고요? 슬랩. 왜 그러냐면 간혹 출제하신 분이 슬랩 또는 슬라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발음하기에 따라 어떤 분은 슬라브, 어떤 분은 슬랩이라 하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슬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닥이 뭐라고요? 슬랩이에요. 슬랍. 또는 슬랍 또는 슬랍이라고 합니다. 바닥. 그러면 사람의 무게뿐만이 아니라 무슨 무게? 가구 같은 무게를 바닥이 받아주는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이 바닥의 무게 누가 받아줄까요? 바닥 무게는 보가 받아주겠네. 자, 보세요. 현재 지금 요 사람 있고 여기 바닥이 있죠. 바닥의 무게 누가? 보가 받아주는 거예요. 보가 이렇게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보가. 그럼 보의 보를 누가 받아줄까요? 기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기둥이 쫙 모여서 누구까지 갈까요? 밑에. 기초까지 가고 기초는 어디다가? 집안에다가 하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 구조부재라는 것은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조부재란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구조부재란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다. 이거예요. 뭘 전달한다고요?
하중이에요. 무게, 하중. 그렇죠? 그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기둥이 없는 부재도 있어요. 기둥이 없는 구조물도 있었어요. 아까 어떤 구조물? 벽식남행 구조. 그럼 벽식남행 구조는 지금 기둥과 보가 없죠?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벽체가 있어요. 벽체가. 그러면, 자, 보가 없다 그랬죠? 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무게, 여러분의 무게를 바닥에서 뭘로 가는 거 있대요? 벽으로 가는 거예요. 벽이 쭉 가다 나중에 뭘로 가요? 기초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벽은 하중을 부담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중을 전달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얘는 분명히 하중을 전달하니까 이렇게 하중을 전달하는 그 벽을 내력벽이라 해요. 무슨 벽이요? 내력벽. 그럼 이 벽 중에 분명히 하중을 전달하니까 얘는 내력벽이다. 그러면 자, 여러분 집 한번 그려줄게요. 집. 여기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있는데 생략하고 여기 세대 경계벽이에요. 세대 간 경계벽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1호집이고요. 여기는 2호집이에요. 그럼 1호집과 2호집 사이에 보면 거실을 보면 여기 벽이 있죠. 벽. 이 벽은 결과적으로 내력벽이 비내력벽이에요. 내력벽이에요. 왜 내력벽이라고 그러죠?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니까. 그런데 1호집에 봤더니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과 이 방 사이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벽돌을 쌌어요. 벽돌을 싼 얘도 뭐로 보여야 돼요? 벽이죠. 벽돌로 쌌어. 벽이야. 벽돌로 싼 벽인데 이 벽돌로 싼 벽은 하중을 전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얘는 분명히 하중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벽은 벽인데. 그렇죠.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조부재라는 거, 건축부재 중에 구조의 부재의 가장 공통사항은 뭐예요? 하중을 전달한다. 뭘 전달한다고요? 하중을 전달한다.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뭐라고요? 자, 비내력벽은 하중을 전달한다. 왜 X예요? X예요. 왜? 비내력벽은 하중을 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던 거예요. 왜? 비내력벽은 하중을 전달할 수 없거든. 그래서 뭐가 들어가? B가 들어가는 거예요. B. 내력벽은 뭘 전달하고? 하중을 전달하고요. 이해하시겠죠?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뭐다? 하중을 전달하냐 전달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에 대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암기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의 무게 누가 받쳐준다고요? 바닥은 누구한테 전달한다? 보에. 보는 누구한테? 기둥에. 기둥은 누구한테? 끝에 가서 기초에. 기초는 누구한테? 집안에. 이게 바로 구조부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 바닥이에요, 바닥. 또 펼쳐야겠네. 이 바닥판을 요렇게 제가 보로 잡아줬어요. 보로 잡았는데 자꾸만 처지는 거예요.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보고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께를 증가시켜야지, 아까처럼. 그쵸? 두께를 증가시키면 뭐가 두꺼워져요? 보도 커져야 되고 기둥도 커져야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바닥이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니, 바닥이 자꾸만 처지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더 대면 어떻게 돼요? 처지는 길이가 짧아지겠죠? 들쳐지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바닥 전체를 두껍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런 처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뭐를 요렇게 볼을 하나 갖다 대는 거예요. 볼을 여기다 파란색으로. 얘도 볼은 보죠? 이 볼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볼을. 그렇죠. 작은 뭐 비밀하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더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큰 보는 뭐라고 해야 돼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한 보. 작은 보는 뭐라고 해야 돼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한 보. 근데 순서를 보면 뭔가 틀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주는 거야. 뭐 때문에? 순서가 바닥에서 뭘로 되는 게 좋아? 작은 보가 있을 땐 먼저 작은 보가 힘을 받고 다시 작은 보 누구한테? 큰 보에 힘을 주니까 다시 작은 보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얘는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보는 분명히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걸치는 부재라고 해서 영어로 빔이라고 얘기하고,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붙이는 부재니까 거더라고 합니다. 거더. 근데 보통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드 그래요. 그죠? 가드. 원래 거더라고 그래요. 거더라고 합니다. 근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영어로는 따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는 큰 보 사이에,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큰 보. 요 파란색 요 부분은? 그렇죠. 작은 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부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쉼력에 대해서도, 부재가 휘어지는 힘력에 대해서도 압축력과 인장력을 공부했고요. 축력에 대해서도 축의 압축력과 축의 인장력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부재가 다시 해보는 거예요. 부재. 이런 부재가 있어요. 부재. 여기 이렇게 버팀대가 있어. 자, 그러면 자, 쓰던 거니까 우리 그 자 있나요? 자? 예? 뭐 자 주세요. 예, 좋습니다. 딱 좋은 자네. 자,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이 길이 방향으로 축이라 그랬죠. 축. 이 축이죠. 얘도 뭐야? 길이 방향이니까 축이 되는 거죠. 축. 자, 그런데 이런 축을 잘 보면요. 제가 힘을 가하는 거예요. 힘을 이렇게. 축 방향이에요. 축과 직각 방향으로 지금. 축과 직각 방향이죠. 그렇죠? 아까 축력은 축과 같은 방향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축과 직각 방향이죠? 제가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자, 부러지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내리치면 부러집니다. 부러졌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부러졌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가져가세요. 자, 그 얘기는, 자, 요 축 방향이 이렇게 돼요. 축 방향이야. 축 방향인데, 축과 일정한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면 얘가 부러졌습니다. 그렇죠? 부러졌어요. 그러면, 축과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가했을 때, 이 힘을, 부러지는 이 힘을 우린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전단력. 자, 그러면 이 전단력이라고 불렀는데, 이 전단력이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전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 보면은요, 구조물이 보통 이렇게 파단이 돼요.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여러분 보면 이렇게 팔자 균열을 많이 균열이 갑니다. 깨지기도 하고 팔자 균열로. 그래서 이 힘을 줬을 때 이렇게 여기서 저항하는 힘과 여기서 눌러주는 힘을 보면은 얘네들은 주로 중앙에서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단부에서 많이 발생해요? 얘는 중앙부고 얘는 끝쪽으로 가면 단부 쪽이에요. 자, 그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부 쪽에 가까워요? 이렇게 깨진다 그러면 단부의 중앙부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림을 좀 더 그려줄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졌다 치자고요. 얘는 중앙부에 단부예요. 단부에 가깝죠?
담부에 가깝잖아요. 뭔 얘기하냐면 얘가 이렇게 주로 깨지는 부분을 보면 중앙부 쪽이다 아니면 담부 쪽이다. 담부 쪽이래요. 왜냐면 사실은 이 부재가 길죠? 길면은 깨져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많이 깨진다고 해요. 근데 이 보가 짧으면 짧을수록 담부 쪽에서 많이 깨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요 부분이 깨지니까 보강을 할 때 가운데를 보강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담부 쪽 많이 보강을 해야 돼요? 담부 쪽 보강을 해야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재가 아주 얇다 치는 거예요. 아주 얇아요. 아주 얇은 부재를 치면은 잘 깨지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줄 거죠. 얇으니까 깨지잖아요. 그러면 두껍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재를 이렇게 생긴 이 분필을 힘을 이렇게 골고루 줘서 깨려고 했더니 담부 쪽이 많이 찌러지니까 이렇게 두께를 점차로 두껍게 해주면 돼요. 근데 실제로 어디서 많이 깨진다? 담부 쪽에서 많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잘 깨져 안 깨져요? 사실은 힘을 골고루 주면 가운데서 깨지는 게 아니라 담부 쪽에서 깨져요. 아까는 뭐야? 집중화적으로 제가 가운데를 쳐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뭐다? 힘을 골고루 줄 수 있으면 어디서? 담부 쪽에서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뭐를 하냐면 이렇게 전단력 때문에 자, 얘가 기둥이고 얘가 보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아까처럼 집중화적으로 골고루 힘을 내가 꾹 주면은 여기 담부 쪽에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힘을 꾹 누르면 아까처럼 집중으로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라 얘를 골고루 힘을 주면 담부 쪽에 많이 깨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보강하는 거예요? 아니면 담부를 보강하는 거예요? 담부를 보강하겠죠? 그럼 담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두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기 부분만. 그럼 증가시키면 여기 담부 쪽의 두께가 증가하니까 잘 깨져 안 깨져요? 잘 안 깨지겠죠? 그럼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펀치라 그래요. 펀치. 그럼 우리가 자 펀치라는 것은 뭐를 보강한 거다? 보의 전단력에 대해서 보강하는 것이다. 그럼 보의 전단력에서 보강하는데 이 펀치는 그래서 잘 깨지는 쪽이 중앙보다 담보다 주로 담부니까 보의 담부를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뭐로 나올까요? 펀치는 보의 중앙부를 보강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펀치는 전달력이 무관하다 그러면 틀렸죠. 무엇 때문에? 펀치는 보의 전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담부 쪽에 주로 보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담부 쪽에. 요걸 펀치라는 겁니다. 펀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나 아니면 기둥, 부조부재는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배를 넘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치고요. 건물의 안전성 확보로 들어갈게요. 건물의 안전성 확보는, 기초주제 9번째. 자, 어때? 여기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이해하시겠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제 여러분 눈빛과 교환하고, 그쵸? 여러분이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약간 눈빛이 흐려져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따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업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항상 대화를 많이 하죠. 예, 왜 대화를 많이 하냐면 사실 제가 안다고 해서 저 혼자 수업하면 여러분들 하나도 이해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빛을 잘 교환해 줘야 돼. 표정 있죠? 모른다? 안다. 그쵸? 알면 끄덕끄덕, 모르면 이렇게. 근데 계속 끄덕거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잘 표정을 지내시고, 이렇게 또 제가 질문도 가끔 하잖아. 질문 답변을 하시고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제가 수업을 해드릴게요. 자, 이때 이제 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들어가는데, 이 건물의 안전성 확보, 중요하죠. 확보. 그럼 이 건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것을 제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요. 자.
얘가 이제 이 발코니 부분이죠. 발코니.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기둥이나 내력벽처럼 수직부재 있고 기초가 있어요. 자, 눈이 막 내립니다. 얘는 좀 이렇게 눈이 쉽게 흘러내리겠죠. 얘는 눈이 오면 쌓이겠죠. 그쵸? 쌓이겠죠. 여러분 알죠? 우리나라 지역도 요즘에 기후변화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뭐 산골 지역 또는 뭐 강원도 이런 데 있죠? 또는 눈이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면 건물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옛날엔 눈이 많이 안 왔는데 요즘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갑자기 눈이 막 쌓이고 막 갑자기 바람 불고 하죠. 기후변화가 이제 심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의한 하중을 우리 뭐라 하냐면 적설하중이다 라고 해서 스노우 로드. 이때 우리가 각종 외력을 LOAD, 로드, 하중이라 그래요, 하중. 실제로 얘는 우리가 보면은 건물에 작용하는 무게와 비슷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중은 로드라고 하는데 각종 건물에 작용하는 이런 거를 외력을 하중이라 합니다. 적설하중.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막 부는 거야, 바람이.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 사실은 눈에는 어떻게 돼요? 적설하중은 작아져요, 사실. 왜? 바람이 흩날리니까. 그런데 만약 집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주변에 촘촘한 숲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유리해지는 거, 불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져요, 적설하중에는. 그쵸?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바람. 이 바람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람이 이렇게 막 가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연직하중이에요? 아니면 수평하중이에요? 수평하중이죠? 횡력이에요. 그럼 이 바람을 뭐라 할까? 바람. 풍하중이라 하고요. 풍하중은 윈드 로드라 합니다. 뭐라고요? 윈드 로드. WIND로드. 윈드 로드. WIND. 윈드 로드. 윈드. 바람의 로드다. 윈드 로드. 바람. 윈드 로드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때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강력하게 옆으로 막 미는 거예요. 무슨 하중? 지진하중. 지진하중은, 우리 어스케이크 로드라고 해서 EL로 표시해요. 어스케이크.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땅이 흔들린다. 어스케이크 로드. 얘는 윈드 로드. 얘는 스노우 로드. 그래서 지진하중이라고 합니다. 지진하중. 그럼 지진하중과 풍하중 특징이 뭐다? 둘 다. 수직하중이에요? 아니면, 수평하중이에요? 수평하중이에요. 수평하중입니다. 적설하중은 눌러주니까 뭐가 돼요? 연직하중. 또는 수직하중이 돼요. 연직, 수직. 얘는 횡력 또는 수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야 이거 참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거라고 치지만 여러분 가끔 그래요. 여러분 그 몸무게가 좀 불면은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시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골조, 뼈다귀, 몸무게도 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건축 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여기 기둥 있죠, 기둥. 기둥이나 또는 이 바닥 이렇게 되는 이런 부재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거를 고종하중. 그래서 죽어 있다 그래서 데드로드라 그래요. 뭐라고요? 데드로드. 데드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종하중이라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뭐야? 쌩쌩하게 움직이죠. 사람도 움직이고 이 가구들도 다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사람이나 가구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를 뭐라 한다? 이동한다. 활하중 라이브 로드라 하는데 이 활하중을 과거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물건을 적재한다 그래서 적재하중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종하중은 우리가 고종하중은 데드로드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죽을 사자가 되는 거죠. 사하중이라고 해요. 사하중. 그래서 고종하중과 사하중은 같은 얘기고요. 활하중과 적재하중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라이브.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끔 라이브 카페 하면 누가 나와요? 누가 막 나와서 노래 불러주고 하죠? 그쵸? 라이브. 그러니까 라이브 로드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중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중은 크게 장기 하중이 있고 단기 하중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늘 지속적으로 있는 하중을 한번 우리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있는 하중이 있죠? 뭐가 있을까? 늘 있는 하중은 그렇죠. 고정하중이 있어요. 또 예? 적재하중. 그렇죠. 적재하중, 활하중. 그렇죠. 늘 있어요. 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지진하중 있죠? 지진하중이나 또는 풍하중 이런 것들은 윈드로드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죠. 그 다음에 실제로 뭐야? 적설하중도 사실은 매일 눈이 오는 게 아니죠. 지금 눈이 와요? 안 오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설지역 있어요. 늘 눈 때문에 문제가 되는 녹지 않는 이 다설지역엔 스노우로드 적설하중도 우리는 뭘로 보라? 장기하중으로 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보통 적설하중 하면은 겨울철에만 생긴다 볼 수 있지만 일부 지역에 아주 산간 지역이나 아니면 뭐 스위스나 이런 지역은 어때요? 항상 눈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눈이 안 녹으니까 요런 지역은 우리가 다설지역으로 간주해서 적설하중도 뭐다? 장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다설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 적설하중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단기로 가야 되죠? 근데 어디에만? 다설지역인 조건에만 적설하중이 장기하중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충격하중이다 등등등 해서 단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하중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시험 나왔던 거죠. 최근에. 충격하중까지 모두 단기하중으로 봐라. 왜? 늘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정하중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기둥이나 보화 같은 뭐다? 구조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활하중은 대표적으로 사람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걸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면 얘는 심화과정이고 오늘 여기까지 그쵸? 요 정도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안전성과 내력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여기 하중이죠. 요 하중인데 우리가 구조를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외력이라고 합니다. 외력. 하중은 각종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에요. 그럼 각종 매력보다 뭐가 커야 돼요? 견디는 힘이 커야 돼요. 내력이. 외력은 뭐가 돼요? 각종 하중을 다 누적한 거죠? 하중보다는 이 내력은 견디는 그 힘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안전성이죠.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건물을 줬는데 눈이 와서 무너졌다. 그럼 안전성 확보한 거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지진이 발생해서 그냥 한 방에 무너졌다 그러면 제대로 못 진 거죠. 그러면 제대로 짓기 위해선 각종 하중을 다 검토해서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교재 279쪽에 보면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하중을 조합해봐라. 장기 하중과 단기 하중 이런 게 있는데 뭐 일반적 있고 다설적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중을 조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중을 조합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 가지 하중을 조합해 본다는 얘기 뭐냐면 자 고정하중에다 활하중에다가 단기하중을 더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조합. 그러면 요 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력은 요 하중을 조합하는데 이 하중을 조합하는 하중 중에 가장 큰 값 아니면 작은 값? 대표적인 값은요. 가장 큰 값. 가장 무겁고 큰 값을 외력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견디는 종류가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어떤 지역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지역은 풍하중이 많고 어떤 지역은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하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 지역이나 그 환경이나 건물 중요도에 따라 다 계산을 해서 경우의 수를 봤는데 그 중에 뭐다? 가장 센 이 하중을 외력으로 간주했을 때 얘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하와이 같은 지역에서는 적설하중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겠지. 그게 뭐야? 지역에 따라 틀릴 거고요. 똑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시청과 아파트 다 뭐가 중요해요? 시청이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중을 조합한다는 얘기는 그 건물의 중요도나 지역 특성 이런 걸 다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재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죠. 왜? 그런 거는 너무너무 자세한 상황이니까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안전성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재 참고사항 나와요. 참고사항에 고정화족은 뭔지 얘기했었고요. 자, 기초주제 10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 10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진설계라고 나와요. 내진설계. 내진설계라고 나오는데, 지진에 견디는 그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왔고요. 이때, 두 번째 평면을 정형으로 계획하라. 정형. 단정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재진 밑줄 보세요. 재진. 재진. 자,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 견딜 수 있는 힘, 기술, 이걸 얘기하고요. 필요티형이 나오고요. 지반 X가 현상이 나와. 그럼 이제 여기서 나왔던 내용을 좀 보면, 내진 설계는 결과적으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진 설계를 할 때요, 내진 설계를 할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좀 특성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평면이나 이런 구조, 평면이나 또는 우리가 인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구조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정형으로, 가급적이면 대칭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필로티. 필로티라고 하는데, 필로티는 분리하더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진의 유형 중에 면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재진이 나오는, 우리 교재는 재진밖에 없죠. 재진. 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액상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면, 액상화 현상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요 정도를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사람이에요, 사람. 머리고요, 몸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대칭이에요, 비대칭이 돼 있어요? 대칭이죠. 대칭이에요. 대칭으로 돼 있습니다. 대칭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백을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제 가방을 잡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전철의 속도가 일정할 때는 우리가 못 느끼죠. 울렁거리는 걸. 근데 가다 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흔들리죠. 속도가 변하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진력이라는 것은 일단 가속도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속도에서는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달리는 버스나 전철이 우리가 속도를 바뀌면 그때마다 몸이 흔들리죠. 몸이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자, 이 몸을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게가 한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무게 있는 쪽으로 쏠리겠죠. 쏠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꽉 하고 멈추면 어떻게 돼? 확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걔는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지금? 비대칭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보단 차라리 뭐다? 얘보다는. 차라리 같은 무게라도 뭐다? 이렇게. 백을 맸습니다. 뒤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안정적이죠. 뭐 때문에? 대칭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구조물도 이제 정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구조물을 이렇게 반듯하게 배치하는 건요, 유리합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응? 복잡하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얘는 굉장히 무게중심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보다 비정형적이죠. 반대가 뭐예요? 정형의 반대가 비정형이에요. 그렇죠? 대칭의 반대가 뭐다? 비대칭. 그래서 이렇게 비정형이나 비대칭은 좋지가 않고 정형이고 대칭 쪽으로 만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내진설계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진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은, 내진설계 참 기본적으로 우리 내진설계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진 설계를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이면 우리가 내진 설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구조 개선을 해야 되는 규모라면 내진 설계의 안전의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면진과 재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면진과 재진. 면진과 재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많이 하시니까 시설에 계십죠?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추우세요? 예, 추우시면 그럼 면진과 재진 차이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집을 많이 지어보셨다며요? 짓는 걸 많이 보셨다고. 많이 보셨구나. 자, 우리 어떠세요?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내진 설계를 하지만요, 면진은 뭐냐? 면진의 가장 기본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기초에 있는 지반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면진이라고 하고요. 재진은 뭐냐면, 제어진이라고 해서요, 제어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어죠. 지진과 반대 방향으로 가력한다. 가력한다는 것은 힘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면진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자, 가끔 우리 침대 있죠? 침대 선전을 보면은요, 여기 침대 선전을 보면은, 한 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데, 한 분이 이렇게 창문가에 뭔가 새로운 게 있는지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럼 좋은 침대는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야 돼요? 아니면 푹 주무셔야 돼요? 푹 주무시고 2분만 떼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영화 보면 여기 선전 가끔 나오죠? 그렇죠? 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스프링 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인데 지진이 발생하면 당연히 건물을 흔들 거예요. 흔드는데 이 건물, 이 지반과 기초 사이에 뭐를 이렇게 충분한 탄성이 있는 이러한 부재로 얘를 지반과 교주물을 분리할 수 있는 탄성체를 집어넣으면 흔들림이 작아져요. 우리 스프링을 설치해서 흔들림이 작아지듯이 건축물의 면진 설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초와 지반 사이에 이렇게 탄성, 아주 탄력이 좋은 이런 재료를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 지진이 발생해도 흔들림이 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의 흔들림이 작다는 생각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탄성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분리를 한다는 개념이에요. 구조물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게 면진입니다. 면진. 그 다음에 이 재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진은,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이 경우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손을 꽉 잡고 있어, 이렇게 한쪽으로. 근데 그 한쪽 친구분이 핸드폰 본다고 이렇게 흔들리다가 앞으로 쏘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친구라면 밀면 안 되죠. 앞으로 쏘아지면 밀면 넘어지잖아요. 물론 그래. 그 친구가 좀 미운 점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흔들리니까 그냥 밀어버려. 그럼 어떻게?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니까. 반대 방향으로 잡아 당기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 친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 잡아 당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지진력이 만약, 지진력이 이렇게 힘을 줬다. 지진력이. 그러면 얘는 무게중심이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가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력장치라고 해서요. 건축물이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진력이 발생하면 계산을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요 면진이나 지진의 기본 개념은, 자, 지진에 의한 흔들림을 우리가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 진동을 크게 하는 거예요? 작게 하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면진은 어떤 분리적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탄성체를 집어넣어서. 재진은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흔들림을 작게 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면진과 재진이라 합니다. 우리 교재는 일단 재진이라는 게 나온 거고, 제어지진. 지진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액상화 현상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지중 구조물과 기초를 일체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얘를 일체화해라라는 얘기가 나와. 일체화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필로티는 분류하자는데, 여러분 필로티는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필로티 또는 필로티라는 거. 자, 우리 뭐예요?
필요티가 뭐죠? 그렇죠. 그래요.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요티라는 것은, 그렇죠. 기둥만으로 이제 공간을 형성해요. 기둥만으로 형성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면 뭔가 이렇게 버틴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자, 기둥에 대한 우리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기둥이라는 것은요,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할 때 아주 좋은 구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일축으로 서 있는 이 부재 이렇게 옆에서 밀면 어떻게 되고, 횡력 가하면 얘가 옆으로 힘을 가면 어떻게 돼요? 부러질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는요, 잘 안 깨져요. 그쵸? 눌러서는 잘 안 깨지는데, 이 기둥의 횡력을, 그쵸? 옆에서 미는 힘이 치는 거야, 이렇게. 부러지죠? 근데, 똑같은 하중을 치면 어떻게 된다?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지죠? 그게 뭐냐면, 기둥과 같은 부재는 분명히 상부 하중을 하부로 전달할 때는 아주 유리한 구조지만, 얘가 길죠? 기니까 직각방으로 힘을 주면 어떻게 돼, 얘가?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둥만 그대로 갖고 있는 이렇게 건물을 만들면 기둥만 노출돼 있죠? 주변에 뭐가 있어요?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횡력이 생기면 지진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X관 현상인데, X관 현상. X관 현상이란 무엇일까? 자,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자, X관 현상이 뭐죠? 자, 옆에 계신 분. X관 현상. 물이 생각나는 거, 물.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아, 공부를 하셨네. 자꾸만 질문하는 일은 아까 주무셔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주무시면 자꾸만 질문을 해요. 왜? 졸지 말라고.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수업하다 졸도록 해요. 깜빡 졸아요, 그냥. 잘 모르죠? 예, 깜빡 졸아요. 자, 그럼 X관 현상은 뭐냐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로 유동화 현상이라 하고요. 영어로는 퀵샌드. 이 퀵이라는 게 이제 퀵 서비스처럼 빠르다는 얘기고, 샌드는 뭐예요? 모래거든, 모래. 그럼 이 X관 현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컵이 있다고 치자고, 컵. 여기다가 모래를 잔뜩, 보세요. 모래를 해보세요. 모래 알갱이에요. 손가락이 준한다. 예.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기고, 여기 뭐가 있냐면, 구조물이 있어요. 구조물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이 꽉 차 있어요. 응?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겠죠? 모래와 물이 있는 집안. 자, 그럼 제가 컵에다 만들어 놓고 흔드는 거예요. 강하게. 막 흔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 이랬는데요. 이 모래가, 자, 퀵이라는 것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늦게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요. 얘는 지금 안정돼 있어요. 지금 안정돼 있는데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면 모래가 아주 빨리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렇죠.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한쪽 쏠리니까 여기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죠. 물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구조물이 기울어지든가 아니면 뒤집어지든가 하겠죠? 이게 퀵샌드입니다. 그래서 이 퀵샌드 현상이 생기는 그 중요한 토질은 점토일까요? 아니면 모래일까요? 모래예요. 모래 집안에 무엇이 많을 때? 물이 있는데 이 모래 집안을 잘 보시면 이 모래가 조밀한 거예요? 조밀하지 않은 거예요? 조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은 모래와 물이 있을 때 일단은 안정화됐어요. 왜 안정화됐느냐면 흙의 전응력이라고 나와. 흙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은 간극수압과 유효 응력을 더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요걸 얘기하죠. A 케이스. 얘는 B고요. 평상시 A 케이스에선 유용력이 큰 거예요. 그 간극수압은 우리가 말 그대로 수압은 수압인데 서로 밀어내는 그 수압이에요. 이 수압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 그러니까 유용력이 크니까 어떻게 돼? 일단 A는 구조물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흔들림을 주는 거예요. 이 흔들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진 같은 게 발생해서 계속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얘는 가만히 있어요. 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간극수압이 어떻게 된다? 커져요.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유용력은.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겠죠. 왜? 전응력은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간극수압이 지나치게 커지면 유용력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력을 잃고 이렇게 가라앉든지 뒤집어지든지. 이게 바로 뭐다? 액상화 현상이에요. 그럼 액상화 현상의 가장 기본이 뭐 때문에? 지진 같은 지진력이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퀵샌드가 돼서 우리가 간극수압이 커지고 유용력이 작아서 지지력을 잃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액상화 현상의 가장 기본이 뭐다? 느슨한 이 모래 집안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뭐가 발생했을 때? 지진력 등 흔들림이 생기면 모래가 빠른 사이에 이동을 해서 지지력을 잃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력을 잃는 현상. 약해지는 현상. 뭐가? 유효응력. 내가 받아야 할 유효응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액상화 현상이에요. 그럼 액상화 현상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제거하고 느슨한 모래를 다른 양질의 토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진력이 발생할 때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런 구조물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체화해라. 구조물을 일체화해서 일부가 흔들려도 견딜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단단하게. 그래서 현재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280쪽부터는 토지 및 기초구조인데 여기 파트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많지 않죠? 많지 않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정리. 오늘 학습했던 내용을 아주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부분에 중요한 부재만 자, 정리를 해보면, 그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점이죠? 요점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 구조를 분류하는 걸 공부했죠. 그쵸? 구조 분류 공부했어요. 일단, 우리가 구성 양식에 따른 분류와 시공 방법에 따른 분류 공부했어요. 이때 네 가지씩이었죠. 네 가지.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가구식, 그 다음에 조적식, 그 다음에 일체식, 그 다음에 입체식. 여기는 항상 건식과 습식. 건식은 또 뭐에 가깝다? 조립식과 습식은 현장식.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건식과 습식, 조립식과 현장식이지만 건식은 어디 가깝다? 특성이 조립식에, 습식은 현장식에 가깝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조 부재 아까 지웠지만 이 구조 부재란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중을. 그렇죠. 하중. 누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여기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죠?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다. 그래서 이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내력벽은 구조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다? 뭘 전달할 수 없으니까? 하중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하중을 전달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내력뼈, 부조부재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보는 뭐가 있다?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는데 큰 보는 무엇과 무엇 사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부재고 작은 보는 그렇죠.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하는 부재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방금 지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사람이에요. 사람이나 가구의 무게는 누가 받아야 한다? 바닥이 받는다. 바닥의 무게는 누가 받친다? 일단 두 개가 다 있다면 작은 보부터 큰 보부터 얘기해야 돼요. 작은 보부터 작은 보의 하중은 다시 누가? 큰 보로 큰 보의 하중은 누가? 기둥이 쫙 모인 뭐가 들어간다? 기초에 전달한다. 그래서 기초가 아주 중요한 부재라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부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헌치라는 것은 요거죠. 헌치는 뭘 보강하는 것이다? 전단력을 보강한다. 전단력.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수학법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 그림을 쫙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그 각종 하중이 안전해야 되는데 이때 이 하중의 분류를 할 때 활하중, 고종하중, 기본적 장기하중이고 적설하중을 얘기할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무슨 지역? 다설지역일 땐 적설하중도 장기하중이 된다는 얘기고요. 단기하중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더라.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와이 같은 지역에는 그쵸 적설하중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이나 특성에 따라 이렇게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때 하중을 조합할 때 가장 큰 값 작은 값 가장 큰 값에 대해서 구조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진석에 관련되는 내용을 가볍게 해봤어요. 오늘 공부가 좀 어려웠습니까? 너무 쉽죠? 네, 쉬워요. 쉽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야 돼요. 왜 모여야 된다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런 내용이 쉬운 것 같지만 내용이 쌓이면 그게 전문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슈엘 구조는 면 내응력으로 아니면 면 내응력으로 하중을 전달한다고 했어요. 면 내응력으로. 그쵸? 아치는 불리한 뭐가 작용되지 않는다? 인장력 없이 무엇 가지고? 압축력만으로 하중을 전달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는 우리가 간단한 선형 부재를 뭘로 결합한다 해서 고정화한다는 핀으로. 그렇죠? 그럼 라멘 구조는 기둥가보를 핀으로 아니면 우리가 고정화 일체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아파트 구조는 라멘 구조예요? 벽식 라멘 구조예요? 벽식 라멘 구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공부할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보면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던 거예요. 이번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아주 어려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걸 많이 공부하는 의미가 없고요. 핵심적인 걸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많은 양보다 작은 양을 핵심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점수를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합격이죠. 자, 여러분, 박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